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요.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리도록 합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또 일주일 동안 뭐 멋있게 헤어컷을 하셨네요. 저는 머리를 짧게 잘랐더니 어머니가 너 또 군대 가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고 좋으십니다. 아니, 저는 짧은 머리가 좋더라고요. 네. 자, 지금 뭐 역술인 천공 얘기가 시끄럽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예, 국정 개입 의혹이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폭로를 통해서 도마에 올라왔는데요. 자, 내용은 이래요. 지난해 3월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이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에 들렀었다. 당시에 이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들었다. 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죠. 네. 자, 그런데 이 파장이 큰데 대통령실과 경호처, 군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사실이면 큰일 아닙니까? 사실이면 큰일인 거죠? 네, 사실이면 이거는 엄청난 국기문란이고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이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 맨날 지난번 우리 국정농단 탄핵 때 그 비선실세.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예, 비선실세였고 그때 뭐 최순실 씨가 이른바 뭐 오방세끈 뭐 이러면서 온갖 뭐 별의별 얘기들이 뭐 드나들었다. 뭐 연설문을 대신 봐줬다. 그런데 허가받지 않은 권력이 실세였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는데 또 비슷한 논쟁이 그것도 무속인을 통해서 이런 게 알려지고 있으니 사실이면 큰일이다. 사실이면 매우 큰일이고 어찌됐든 대통령실 경호처 군 말씀하신 대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포인트는 남영신 전 장군이에요. 육군총장. 예, 육군총장. 이분이 처음에 기자들한테 소설 그만 쓰라. 그만 물어보세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기자가 아니 들은 사람이 있는데 왜 계속 그렇게 부인만 하십니까? 라고 다그치니까 그때부터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없고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워딩을 바꿔서 오늘 아침부터는 계속 그렇게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뉘앙스가 조금 바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당사자는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호처도 육군도 전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두 가지 팩트 체킹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취재를 해본 결과 어찌됐든 동행 인물이 김용현 경호처장 그리고 A 의원, 윤핵관으로 알려진 A 의원. 그 A 의원이 누구라는 것은 특정이 되지만 둘 다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제가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분도 계속 이 사건을 팔로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무실 TF팀의 다른 예비역 장성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용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아, 김용현 처장이 아니라.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김종대 의원이 고발돼가지고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피고발인 조사 받으러 갈 때 경찰에서 본인은 이제 관저하고 용산 서울사무소 두 군데를 다녀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없는지 하나가 없어요. 왜 없는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어찌됐든 이게 대단히 흥미진진한 사건으로 계속 확산 일로로 갈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저도 남영신 사령관이 제가 좀 친해요. 과거에 국방부 무슨 일을 하셨잖아요. 특수전사령부의 사령관 지내실 때 제가 자문위원을 했어요. 강연도 가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입장이 어떠신지 좀 지금 마음고생 심하시죠 했더니 저는 입장이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명확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답을 보내시 이게 의미심장한 있는데 하기 어렵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그 부승찬 전 대변인과의 그 상황 정리도 종합을 해보면 본인이 헬기에 내려서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설마 그러겠냐, 도부자라고 휘날리면 누가 보더라도 티가 나는 그런 분이 왔었겠냐. 라고 했더니 그러면 뭐 실제로 그 부사관이 보지도 않은 걸 허위 보고를 했단 말이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 정말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재차 전화를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그때 이걸 언론에 알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런 비슷한 반응을 했다는 거잖아요. 비밀로 해달라. 그러니까요. 왜
그 중요한 포인트는 네. 지금 뭐 계급이 불분명합니다. 상사인지 원사인지 어찌됐든 그 부사관 이분이 혹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후배를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이분의 좀 지위가 지금 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해가 되는 게 남 전 총장이 이 비육사 출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ROTC에서 이제 육군 참모총장까지 올라간 분인데 되게 신망이 좋고 제가 봐도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네.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 네. 지금 내가 신망을 얻고 지휘관이 됐는데 지휘관의 마인드로 보면 좀 아랫사람 다치게 할 수 없다. 이런 고민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제 계속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자, 대통령실은 부승찬 전 대변인과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 매체까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확인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정부가 직접 언론사를 고발한 첫 사례가 된다고요? 네, 대통령실 아니요. 그동안에는 이제 MBC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 박성재 사장, 그다음에 박성호 뉴스룸 국장, 그러니까 보도국장이죠. 그리고 연보음 디지털 뉴스국장 임현주 기자, 뭐 이렇게 4명을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당해서 명예훼손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한 건데요. 대통령실이 직접 언론사를 상대로 한 것은 첫 번째 사례인 것이죠. 그렇죠. 네. 뉴스토마토하고 한국일보 두 매체를 대상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보도를 한. 기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아니죠. 언론사 자체. 언론사를 상대로 한. 기자 개인까지 걸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네네네네. 기자 개인까지 걸면 이건 정말 큰 일이죠. 그러니까 언론사도 걸고 기자도 걸었다.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이게 부승찬 전 대변인은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근거가 뭐냐? 지금 말만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하는 이야기는 일기로 기록을 남겼다. 이걸 확인해 보니 지난해 4월 1일로 돼 있다. 네. 사실 컴퓨터에 이제 일기를 썼는데 최근에 만약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가공해서 삽입해 넣었다면 최근 날짜로 업데이트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년 전에 내가 1년 후에 거짓말하겠다고 이걸 썼겠느냐라는 주장인 거예요. 자, 오늘이 책이 나옵니다. 네. 그 일기를 기반으로 회고록을 썼다는 거죠. 자, 대통령실에서는 이 책에 대해서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언론을 통해서 내용은 다 이미 흘러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언론을 통해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실익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이게 일파만파 커질 것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책에 대해서 판매 금지 가처분부터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하튼 국민 의혹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이 책을 사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전체 본인이 쓴 회고록 가운데 이 파트가 이렇게 좀 적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표지에 이제 천공을 언급했기 때문에 뭐 좀 판매를 염두에 둔 홍보 전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뭐 일단은 제일 이슈화되는 얘기를 쓰는 것이 미국에서도 뭐 존 볼튼이라든가 그럼요. 다 그렇습니다. 뭐 그때 그 밤 뭐 이런 책을 내면 제일 관심이 있었던 하나만 화제가 되잖아요. 책은 그렇죠. 두꺼운데. 취재를 길게 해도 제목거리는 딱 하나 정도로 하죠. 그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 PD가 확인해 준 내용을 보니까 이제 어제 15시 어제 오후 3시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오늘 3시입니다. 피고발인은 전 국방부 대변인, 그러니까 부승찬 전 대변인, 그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의 보도기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일단 고발이 됐으니까 이제 경찰청에서 뭐 조사 수사하고 또 이제 기소 여부를 검찰에 넘기고 할 텐데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고발을 너무 많이 해요. 예전에 참여연대를 고발연대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의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단체처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이 즉각적인
고소고발 형태예요. 지금 보면 뭐 김의겸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김종대 전 의원도 그렇고 부승찬 대변인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기자 개인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한다고 하면 저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어찌됐든 전달해야 되는 취재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심정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이게 좀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 의혹. 자, 민주당은요, 지금 이제 그럼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서 네. 의혹을 규명하자 이런 입장인데 국회 차원의 사실 확인이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당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솔솔 나오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하고 증언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보면 부승찬 전 대변인이나 김종대 전 의원이나 둘 다 모두 어떤 뭐 녹음 파일이라든가 녹취본이라든가 그리고 당초 어제까지는 부승찬 전 대변인하고 남영신 전 장군하고 둘이 나눈 어떤 문자 메시지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었는데 그러게요. 실제 그것은 없다라고 확인이 좀 됐습니다. 통화했을 그렇죠. 정도다. 네,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도 통화 중 녹음,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통화 중 녹음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확인이 좀 돼야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그 천공을 보고 남영신 장군에게 얘기했다는 그 원사인지 상사인지 하는 부사관 이 사람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 목격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이 지금 다른 데로 전출을 갔어요. 그래서 전출을 어디로 갔는지 이분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민환 기자들이 엄청나게 이 자켓바람을 휘날리며 취재를 하고 있을 텐데 곧 확인이 좀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목격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당장 찾을 수 있냐 국회 차원에서 이제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증거 CCTV 기록을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2대가 왔었고 앞차에는 처장과 A 의원. 뭐 윤핵관이라는 A 의원이 타고 뒷차에 이제 천공이 있었는데 그 차량은 차량 기록을 남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록은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기록이 있겠냐 없겠냐 남겼겠냐 안 남겼겠냐 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용산 서울사무소의 CCTV뿐만 아니라 도로에 있는 CCTV 뭐 근처에 있는 CCTV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것은 국회가 아니라 사실은 수사로 밝혀야 된다. 그런데 과연 이 정부가 이와 관련된 수사 협조가 되겠느냐 안 될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러면 실질적인 의혹이 계속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거 국정조사까지 이제 어쨌든 해당 상임위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정조사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수사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천공이다. 그렇죠.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안 갔다. 어쨌든 뭐 진실을 찾는 구도자라고 하시니까 거짓말은 안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본인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이 이게 사실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끊임없이 따라다니던 어떤 의혹의 한 갈래였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이분을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리두기 확실하게 거리두고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뭐 수많은 이제 걸리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고 검찰총장을 그만두라고 조언한 것도 본인이었다. 이런 진술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여사와 이런 끊임없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앞서
얘기를 나눴던 국정농단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국민적 의혹을 가지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들을 뭐 본인은 유튜브에서 다 지금 얘기를 해버리고 있어서.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제 생각에는 이제 객관적으로 본인이 갔었습니다. 혹은 안 갔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좀 믿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또 애매하여 이제 객관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김용현 처장이 나 안 갔다 그러면서 내 폰을 봐라. 그럼 이게 우리 GPS 기록이 있잖아요. 이 이동한 위치들이. 그렇습니다. 그걸로 봐라 나 안 갔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처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천공이라는 인물의 좀 휴대폰을 딱 공개해서 자 그럼 당일날 나의 행적을 보십시오. 용산 쪽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이제 김용현 처장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을 사무실에 두고 갔을 수도 있고 휴대폰이 2개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휴대폰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취재한 바로는 천공이라는 분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천공은 휴대폰을 쓰지 않는다. 휴대폰을 쓰지 않는다? 대신에 천공의 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서를 통해서 항상 연락을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공의 비서를 통하지 않으면 천공과 직접 연락할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휴대폰을 공개하면 된다. 휴대폰을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꽤 많은데요. 이것은 천공이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후보 등록 오늘이 마감일이에요. 자, 어제 이제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막판에 제일 좀 뜨거운 변수로 떠올랐어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 저는 뭐 청년 최고위원 이런 거는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당대표예요. 자,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대구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전남 순천에서 출마를 했던 영남과 호남에서 모두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천하람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약간 제가 천하람 변호사를 생각을 하면 약간 반전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그 젊은 정치인들의 흐름이 궁금해서 몇몇을 이제 취재하면서 그중에 한 번 만났던 분이 이제 천하람 변호사인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뒤에 핑크색 우산을 꽂고 있었어요. 그래서 따님이 핑크색을 좋아하나 봐요. 그랬더니 아들인데요. 이렇게 아들이 핑크색을 좋아한다. 뭐 이제 이런 식인데 본인의 인생도 좀 반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출마할 때 처음에는 최고위원 도전을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당대표였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분이 이렇게 당대표에 도전을 하는가 따져봤더니 결정타는 역시 나경원, 유승민 두 선배 정치인의 불출마가 결정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나서서 뭔가 국민의힘의 개혁 보수를 상징하는 표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오늘 그 기자회견문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는데요. 여당 되니까 못된 옛날 버릇이 다시 나온다. 그리고 윤심파리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상당한 수준의 신뢰 자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이슈를 던집니다. 상향식 공천. 국회의원 중간평가제도 도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천권자에게 아무리 열심히 줄을 서더라도 일을 못하면 집에 가는 구조를 만들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 상위 20% 잘 일을 열심히 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재공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지만 하위 20%는 퇴출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구청장 그리고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라는 걸 하는데 국회의원 소환제가 없고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중간평가 시스템이 없습니다. 물론 총선 얘기잖아요. 계속 나왔는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찌됐든 천하람 후보가 이것을 던졌습니다. 과연 정치권 안에서 이것이 뜨거운 쟁점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신선한 게 뭐냐면요. 뭐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그전에 나경원 전 의원 뭐 쭉 얘기를 했지만 그래 당대표가 되면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민의를 어떻게 수렴해서 우리 대중정당이 어떤 정책을 대통령과 함께 펼치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통한다. 그 연포탕이 전략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연대 포용 탕평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연대 포용 탕평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말 해놓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서로 막 분탕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좀 구체적인 세부 계획으로 쭉 나오면 연포탕도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연대는 누구와 어떻게 하겠다. 포용은 어떤 대상, 국민 통합을 이제 이뤄나가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없다가 천하람 후보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거 조금 내용이 있어서 신선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파급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인다? 왜냐하면요. 유승민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날 네.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쭉 검색을 해봤어요. 소위 얘기하는 2030 네네네. 소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늘은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해서 들어온 그런 분들이 표심이 어떤가 궁금해서 이제 들여다봤는데 너무 찍을 후보가 없다.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당비냈나?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차라리 강신업을 찍을까?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마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도전장을 냈다 하니까 당비가 아깝지 않다. 한번 그 개혁적으로 해보겠다는 천하람을 위해서 네네. 후원금을 낼 테니 천하람은 빨리 계좌를 열어라. 이런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볼 때 어찌됐든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라는 영선의 30대 당대표를 만들었던 그 당원들이 이번에 어떤 표심을 보여줄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된다. 그래요. 예, 이제 좀 흥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니까 네. 컷오프 통과할까? 4명이 들어가는데 이거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흥미있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네. 어떤 거 할까요? 네, 일단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국민의힘 대외비 자료인데요. 분석 자료를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수도권이 37.12, 대구 경북이 21.64, 부울경이 18.81, 기타 충청, 강원, 호남, 제주 해서 22.43. 무슨 얘기냐면요. 수도권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TK 지역이 분포.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당원의 분포가 TK가 가장 많은 정당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바뀌었다는 거죠. 수도권이 제일 많은 것으로. 그리고 세대도 물론 5060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2030, 40이 차지하는 포션이 상당히 수준이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 이상 되는 거죠. 그렇죠. 2030이 17.24, 40대가 14.44, 5060이 55.51, 뭐 70대 이상이 12.81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으로 당원의 구성이 좀 바뀌고 있다. 다양화됐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4만이나 되는 이 당원이 뭐 전체가 다 투표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최소 한 40% 이상이 참여한다고 볼 때 파란이 예고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 중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준석 표가 15만에서 20만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분들이 투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온라인으로 투표하게 되지 않습니까? 컷오프는 당연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우세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른바 이제 이준석계들이 다시 부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천하람 당대표의 도전. 또 최고위원회는 김용태, 허은하. 청년 최고위원회 이기인. 이른바 이제 이준석계다. 이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당원권 정지로 징계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평당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새로운 책을 하나 출간을 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할 것이다. 그럼 요거 좀 사실은 대놓고 선거 지원은 못 하잖아요. 좀 맞물리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맞물린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징계받고 나서 뭐 전국을 막 퐁퐁 다녔어요. 칠곡에서 뭐 칠곡에서도 집필한다고 했고 광주에서 퐁, 그다음에 저기 뭐 울릉도에서 퐁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우연히 등장하고 무등산에서 퐁 이렇게 등장했었던 그 이준석 대표를 기억할 텐데요. 그때 한 10,000명 정도가 미팅을 요청했다고 해요, 당원들이. 그런데 그중에 한 1,000명 정도 만났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9,000명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9,000명을 38 전당대회 전까지 다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준석 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언론 인터뷰도 상당히 많이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천하람 캠프에서 하는 얘기는 네. 최소한 하루 한 건의 이벤트를 하겠다. 그러니까 재밌고 다양한 방식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아까 오늘 무슨 이벤트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오후 5시에 대구 동성로 수성 유원지 여기 네네네. 일대에서 버스킹을 겉들인 필리버스터를 한대요. 3시간 동안. 하고. 네, 모르겠습니다. 정말 노래를 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매일매일 유쾌한 이벤트를 만들겠다라는 네네. 게 이제 목표인데요. 그동안 보면 뭐 연예인 사진 논란, 그다음에 구멍난 양말, 뭐 이런 양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좀 그렇다. 너무 낡았다. 네. 캠페인이 네네네. 너무 재미없다. 뭐 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천하람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앞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어떤 이벤트로 국민들을 어떻게 웃겨줄지 좀 기대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절대로 이상한 대표는 되지 않겠다. 대신에 국민께 웃음 주는 재밌는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방식이 될지 그동안 사실 정치가 너무 막 비판도 많고 욕도 많고 이랬는데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할지 천하람 후보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웃기는 정치. 제가 바라는 거는 민생과 좀 밀착된 정치예요. 네. 지금 정치는 수단인데 자꾸 우리가 뉴스 다루면서 뭐 권력 잡는 게 목적인 것처럼 권력 잡아서 국민들 행복하게 해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자, 어제만 해도 안철수 의원을 향한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는데 지금 천하람 이제 후보 얘기했지만 새롭게 신선하게 등장했다고 치고 지금 양강구도 이파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정무특별보좌관 보좌역을 지낸 박수형 의원이라든가 또 이제 당선인 시절의 수행실장 이용 의원 그리고 이제 이철규 의원까지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고 안 의원 본인이 윤심팔이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관계자 팔. 네. 예. 이게 대통령 윤심은 안 의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이거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다음은 안철수 차례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 명씩 사라져왔어요. 한 명씩 사라져왔어요. 네. 데스노트처럼. 저는 그 얘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하고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다. 차 한 잔 마신 적이 없다. 원래 완전 초청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그냥 뭐 전체 모인 자리에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지 진짜 뭐 밥을 먹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인터뷰를 않았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아무리 급해도 좀 정치적 도의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아마 시사본부에서 처음 출연했을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저한테 직접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아세안 플러스 3 거기 순방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랬을 때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 얘기도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국익 차원에서 가셔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길게 보내요. 안철수 의원이. 네네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하는 메시지를 또 답글로 달거든요. 제가 그걸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소통을 안 한다. 밥 한 끼 먹은 적 없다. 차 한 잔 마신 일이 없다. 대통령은 윤심이 아니다. 안철수는 윤심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떤 그 김기현 의원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쨌든 단절하는 손절하는 이런 모양새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인터뷰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치는 1박 2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게 보고 간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동지를 잃는 방식의 정치다. 매우 나쁜 정치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엊그제 김영호 전 국회의장 나오셔서 덧셈의 정치를 해야지 왜 뺄셈의 정치를 하는 거야 그랬는데 맞습니다. 같은 맥락이시네요. 네. 자,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 끝났습니까? 예, 오늘까지 후보 등록이 끝나니까 오늘도 그래도 특종을 몇 개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네. 자,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